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조영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조망하고 그거를 통해서 공존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일단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인구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이 인구학이라는 학문이 뭐 하는 학문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그리고 사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사망할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동해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공부하는 게 인구학이라는 학문인데, 그런데 그냥 각각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사는 데 있어서 자원을 언제나 쓰게 되죠. 우리 지금 기후변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원하고 사람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인구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띠임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인구를 바꿔나가는 요소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라서 출생, 이동, 사망을 보게 되죠. 여기 보시면 태어나서 이동하고 사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는 결혼이 안 되면 출생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출생과 혼인이 이렇게 서로 엮여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저 인구 요소들이 그다음에 어떤 채널로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느냐, 어떤 인프라나 HR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이 끝에 있는 이런 게 전략 요소인데 이 전략 요소들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지금 이 중간 단계를 연구하고 있는 게 저희 연구실이에요. 근데 이 고민은 사회가 바뀌면 이 고민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사회가 소비 행태가 바뀌어요. 뭐 소비 시장이 다양화돼요. 노동 시장이 바뀌고 사람들이 지금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모여요. 사회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이 전략 요소도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에 의해서 그럼 또 결정되느냐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구학에서는 이렇게 인구 현상들에 의해서 저 사회가 필연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우리 연구원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구랑 가구가 사회랑 시장을 바꿔나가는데 언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바꾸고 어떻게 바꾸고. 그럼 그거를 알면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대비를 못해요. 인구랑 가구가 바뀌어나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회랑 시장을 바꿀 거고 이게 언제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럼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구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 인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이 기사들이 올 초에 1월 4일 날, 1월 4일이 2021년에 1월 4일이 첫 번째 비즈니스 데이였어요. 이 첫 번째 비즈니스 데이에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 세계일보 일면 머릿 기사였습니다. 제목 보세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이다. 진짜 인구 절벽이 시작됐나? 절벽이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천천히 완만하면 절벽입니까? 아니면 뚝 떨어져야지 절벽입니까?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뚝 떨어지면 인구가 확 줄어들 것 같아. 사람들은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인구 절벽이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게 그냥 모든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일도 하고 소비도 하고 뭐 생산도 하고 투자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연령대가 15세에서 64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 가능 연령.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현재 2021년인데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 이때가 2018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800만 명 가까이 갔었어요. 그랬다가 조금 떨어졌어.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지금 어때요? 절벽이라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굉장히 완만합니까? 완만해요. 이게 절벽이 아니에요. 절벽이라고 막 언론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걸 절벽으로 느끼려면 아직은 멀은 것 같아. 그러면은 연령대를 바꿔봅시다. 더 현실적으로 25세에서 59세. 그럼 좀 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 더 완만해요. 그러면 이게 인구 절벽이 안 올 거냐? 언제쯤 올까요? 한번 보세요. 저 끝에 보시면 저게 2,700만, 여기 2,800만 되기 전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됐으면은 그러면 아마 우리는 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뭔가 좀 줄었다라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언제 그게 오냐 하면은 여기 있는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체 인구가 아니라 요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가, 여러분 우리가 충청남도 있잖아요. 충청남도 인구가 다 없어지는 규모예요.
앞으로 9년 동안 충청남도가 사라집니다. 그것도 연세 많은 쪽에서가 아니라 고령자가 아니라 젊은 이 일하는 인구가 충청남도 하나가 앞으로 9년 동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는 사회가 좀 바뀌는데? 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 아주 많은 섹터에서 느낄 거예요. 인구 절벽이라는 게요. 국가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영향을 주면 그러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특정 연령 집단, 특정 지역, 특정 재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를 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뭐 합시다, 상생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컨센서스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경제적인 격차를 더 심화시킬 거예요. 컨센서스를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거냐,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앞으로 2100년까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전 포인트가 조금 있어요. 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 2030년이 됐을 때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50년 이후의 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2030년 여전히 49대였었어요. 그리고 2050년 이때부터 보세요. 42, 41, 40, 39, 37, 36 제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앞숫자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아까 시작할 때 거의 5천만이었는데 2100년에 앞으로 80년 뒤에는 이거 지나가면 100년 뒤에는 100년 뒤가 아니죠. 80년 뒤인 2100년에는 한 2천만 명도 아닌 것 같죠. 지금 보시면 194. 2천만 명도 아닌 걸로 줄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될까요?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가능성보다 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바뀌어 나가는 거는 태어나고 이동하고 사망하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방금 전에 보셨던 대한민국이고요. 이게 수도권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대구시, 경상남도, 부산시, 제주도, 전라남도. 요거는 경상남도에 있는 군 단위 2개예요. 자, 여기가 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다들 서울로만 가는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입니다. 보시죠. 빨리 갑니다, 이것도. 이제 2030년이 지나고 2040년이 지나면 막 다 이렇게 막 핵폭탄이 뜬 것 같잖아요. 핵폭탄이 뜨니까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실제로 다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쪽에는 제가 이거 끝내야 되겠다. 여기에 2100년에 한 2천만 명 남았다 그랬잖아요. 1400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살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만 명이 이제 여기 흩어져서 사는 거죠. 저 1400만 명이 되면 서울의 인구가 한 400만 명으로 줄어들까요? 아니면 여전히 서울의 인구는 960만 명에 남아있을까요? 960만 명 남아있어요. 자, 수도권 집중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학에서는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수도권 집중이 우리나라 저출산, 초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정책의 지금 대상들이에요. 양육 환경이 안 좋아요. 주거 비용이 높아요. 아까 집값. 그 다음에 사교육비 높아요. 일자리가 너무 열악해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만 해요. 또 일과 삶의 균형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젠더 이슈가 나왔어요. 기타 등등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이야기한 초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앞에 나열한 거 말고 그 공통의 기저요인이 뭔가 있을 텐데 우리 그거 놓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에 우리 연구실에서 이 질문을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세요. 이 맨 밑에 거 보시면 왜 전 세계에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만 초저출산이냐. 0.84를 이렇게 국가 규모가 한 3천만 명 이상 인구가 있는데 0.84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탐구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 기본 원리를 탐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서스라는 인구학자입니다. 이게 인구학의 뭐 fath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멜서스 들어보셨어요? 멜서스 하면 딱 생각나는 거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멜서스거든요. 자, 이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은 산술급수, 인구는 기하급수. 그래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이렇게 증가하니까 요 위가 되면 오버 파퓰레이션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먹을 게 줄잖아? 1인당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 빈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야기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뭘 얘기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인구는 자원을 소비해요. 그게 이제 식량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생존과 재생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는 항상 조절되어 옵니다. 그 어떤 사회도 인구가 조절 없이 막 태어난 사회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조절했냐면은 생존과 재생산 사이에서. 생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입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제한된 양의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원은 제한적이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조건하고 감소하는 조건을 아주 많은 국가랑 사회랑 역사적으로 탐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인구 증감의 원리를 분석해냅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 다윈이에요. 예, 다윈 아시죠? 다윈은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The Origin of Species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다윈이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진화론. 예, 진화론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얘기 다 알고 있는 게 Survival of the Fittest 뭐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진화론이란 책을 쓰기 전에 인구론 이 책을 읽습니다. 먼저. 그거를 읽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글을 쓰게 돼요. 근데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 이거예요. 인류는 자원의 양보다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본인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를 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계속 해왔다라는 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분이 종의기원에서 이제 생태학적 시각으로 다른 생명체 수도 그게 똑같구나. 사람에서 얘기한 게 멜서스였다면 이분이 그거를 다른 종이랑 다 섞어서 종의기원 책을 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밀도가 1인당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을 결정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종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해. 그리고 본인의 생존 본능이 후손의 재생산 본능보다 우선합니다. 내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 생존이 개런티가 되면 그러면 재생산도 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너무 어려워서요. 생존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재생산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들은 각각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이 생존을 어렵게 만드느냐. 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뭘 봤느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인구 밀도와 인구 편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이 돼. 그러면 각종 문화, 사회, 경제, 자원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겠죠. 서울 안에서의 경쟁이 막 심화돼요. 그러면은 생존 본능이 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구 밀도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의 근본에 깔려 있는 거는 인구 밀도예요. 근데 인구 편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인구 편중은 뭐냐면은 근데 왜 꼭 서울만 가야 돼요? 대전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부산은 안 돼요? 왜 우린 다 서울로 가야 되죠? 그게 인구 편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지방의 출산율도 낮잖아요. 서울만 낮은 게 아니에요. 0.84라는 거는 서울로에서만 온 게 아니라 지방도 낮아. 그럼 지방은 왜 출산율이 낮을까? 지방은 밀도가 낮잖아요. 서울 가 있으니까. 뭐 때문이냐? 아시다시피 전국 생산의 절반이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작년 2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 전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원의 총량이 있는데 이 자원의 총량의 52%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럼 지방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서울이 있고 강원도 감자네.
예, 그 나머지는 제주도는 귤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진다예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심리적인 불안감. 이게 심리적인 밀도입니다. 밀도는 물리적인 밀도도 있지만 심리적인 밀도가 있어요. 지향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지향점이 하나밖에 없어.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그 지향점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편중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도 편중되고 사람도 편중되고 이 밀도도 편중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인구학자인데 불프강 러츠라는 인구학자신데 오스트리아에 이분이 이런 연구를 2000년대 중반에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요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인구 밀도고요. 여기는 출산율이에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져요. 전 세계에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요거는 과거고 요거는 꽤 최근이에요. 그래서 1995년에 인구 밀도가 2000년에 출산율이랑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관련성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요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7개 시도를 가지고 보시다시피 1인당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플러스라는 소리는 출산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1인당 쓸 수 있는 면적이 많으면 밀도가 한마디로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높아집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발생이 되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중. 한 곳에 자원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요 그림이 뭐냐면 밀도랑 출산율의 관계가 더 악화돼.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이건 더 나쁘다는 건데 언제 더 나쁘냐면 편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관계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청년이요 살고 싶은 도시를 찾아서 떠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 문제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지향점이 딱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 그 연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 밀도와 인구 편증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이 각각이 중요하지만 요게 해소되지 않으면 각각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 출산율 제고 쉽지 않고 외국인 인력 수용 역시 이것도 어렵다. 그래서 정말 이거 뭐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근데 그 미래를 만들 때 가장 그래도 저희 연령대보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바로 젠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로 호흡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리.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맞이하냐? 인구 변동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판단의 기준을 가능하면 미래로 놓자. 결국에는 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기획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10년의 기획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100년을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지금 젠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책임감도 가져주시고 또 think 좀 이렇게 상상력도 펼쳐 보시고 think 글로벌리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초저출생 원인이 인구 밀도랑 인구 편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 인구 밀도를 확 줄일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인구 편중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무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정부에다가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당장 내년에 출산율이 올라갈 걸 고민하지 말고 출산율이 이렇게 낮더라도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시기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27만 명으로 떨어졌지만 이게 갑자기 10만 명으로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20만 명대 중반으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너무나 다행이다. 이 기간 동안 그 뒤에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만들 수 있는 그 인구 밀도나 집중을 완화하는 그런 건 불가능하니 10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자고 그 준비의 중심에 뭐 행정 통합이나 혹은 메가시티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 말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젠지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향해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아니구나. 여러 군데가 가능하구나.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만들어주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출생률 저하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특별하게 인구가 문제, 그 저출산이 일단 저출산이 있는 나라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태리도 있고, 그리스도 경험을 했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거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막 이런 걸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가족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상황을 프랑스가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올라갔어요. 스웨덴도 한 1.5까지 떨어지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프랑스는 어떻고 스웨덴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만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달라요. 이주도 달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성공 사례가 있나요? 그럼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시각이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인구학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